소금빵 하나에 3,500원입니다. 베이글 하나에 4,900원입니다. 샌드위치 하나에 8,000원입니다. 빵 두세 개 집어들면 어느새 계산대에서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면 빵값도 오릅니다. 그런데 밀가루 값이 내려가도 빵값은 그대로입니다. 업계는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원재료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원재료 값이 내릴 때는 왜 말이 없습니까? 오늘 저는 한국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왜 한 번 오른 빵값은 절대 안 내려오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밀가루 탓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 진짜 구조적 원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가 전 세계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빵 1kg 가격에서 서울이 15.5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현재는 세계 8위 수준이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영국, 캐나다, 스웨덴보다도 빵값이 비쌉니다. 경제 규모로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빵을 더 싸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수치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빵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준 연도인 2020년 대비 5년간 38.4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떡볶이, 치킨보다도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빵들의 가격 변화를 보면 베이글이 3년 만에 44% 급등했고 샌드위치는 32%, 소금빵은 30% 올랐습니다. 2022년만 해도 2,000원대 중반이었던 소금빵이 지금은 3,500원이 기본입니다. 소금빵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100엔에서 200엔, 한화로 900원에서 1,800원 수준입니다. 같은 소금빵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2배에서 3배입니다. 이 격차가 단순히 우리나라는 빵이 주식이 아니라서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업계가 빵값 인상의 이유로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밀가루 가격 상승입니다. 이건 반은 맞습니다. 한국의 밀 자급률은 0.7%입니다.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밀 수입량이 26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만큼 수입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 국내 빵값이 올라가는 구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은 틀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소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빵값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후 흑해 협정으로 2023년 국제 소매 가격이 1부셸당 612달러로 전년 대비 43% 낮아져 전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빵값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빵값을 평균 5%에서 6%씩 더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를 때는 미사일처럼 즉각 올라가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요지부동입니다. 밀가루 값이 올랐을 때 올린 것처럼 밀가루 값이 내렸을 때는 왜 내리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한국 빵값의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해 국립공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작성한 제빵산업시장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 빵값의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일반 식품업계 원재료비 평균 비중은 75%입니다. 그런데 빵 제조 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입니다. 식품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원가 구조를 보면 판매 관리비가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재료비는 31.6%, 노무비 16.8%, 제조경비 9.4% 순입니다. 재료비보다 판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판매 관리비가 뭔가요? 할인 행사 비용, 가맹점 지원비, 광고비, 마케팅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빵값에는 밀가루 값보다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마케팅 유통구조 비용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가 내려도 이 판매 관리비 구조가 그대로면 빵값은 안 내려갑니다. 밀가루 탓만 하는 게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는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 빵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가 모두 담합조사를 받았거나 과점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을 보면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소수의 제분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점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제분제당사들의 가격이 따라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빵값이 밀가루 설탕값 때문에 외국보다 비싸다고 직접 지목한 추에야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4%에서 5.5% 인하하고 추가로 5%를 더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낙농과 원유 가격 연동제 문제가 겹칩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우유 원가의 연동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 제도 아래에서 낙농가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보다 생산 원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터와 생크림 등 유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빵값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제도 자체가 가격 상승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 제빵시장에 또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SPC그룹이 빵류 제조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파리바게트 하나만 봐도 전국 3,400여 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직 계열화가 문제입니다. SPC그룹은 제분, 제빵 원료 공급, 완성품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이 원재료를 외부에서 싸게 구매하는 것이 어렵고 SPC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통행세라고 불리는 마진이 중간에 붙습니다. 원재료 값이 내려가도 이 수직 계열화 구조 안에서는 가맹점이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가격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비싼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동네 개인 베이커리는 왜 그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을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커리 제과점 업종의 월 평균 매출이 9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최근 2년간 매출 감소세를 보이던 업종이 결국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매출보다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빵집 사장님들의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냐고요?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 빵집은 소량으로 원재료를 사야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량 구매로 확보하는 원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위에 임대료, 인건비가 얹어지면 소비자 가격이 프랜차이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빵값이 외국보다 비싸다고 직접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압박이 이어졌고 식품업계가 반응했습니다. 담합조사를 받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분제당사들이 줄줄이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3%에서 5% 내렸습니다. 파리바게트는 3월 13일부터 빵류 6종을 100원에서 1,000원 인하하고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뚜레쥬르는 3월 12일부터 단팥빵 등 16종을 100원에서 1,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전 제품을 추가로 평균 5% 더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단팥빵이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린 건 2022년 인상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 겁니다. 5년 동안 쌓인 인상분 전부를 되돌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 100원 인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케이크 하나가 39,000원에서 29,000원으로 1만 원 내린 건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가지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는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지금은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 수준이 이익에 비해 낮아 담합하고 과징금 내는 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둘째는 낙농가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입니다. 생산 효율보다 생산 원가를 높이는 게 유리한 지금 구조가 계속되는 한 유제품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셋째는 밀 자급률 문제입니다. 0.7%라는 자급률 자체가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프랜차이즈 판관비 42.4%가 반영된 빵값을 낼 것인지, 대형마트의 양산형 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만들 것인지. 실제로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인 압력입니다. 빵값이 비싼 건 밀가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밀가루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점 위에 제분 제당 시장의 과점과 담합, 낙농과 원유 가격 연동제가 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프랜차이즈의 수직 계열화와 판매 과리비 구조가 최종 소비자 가격을 높입니다. 원재료가 내려가도 이 중간 구조들이 그대로 인한 빵값은 안 내려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업계가 100원, 1000원을 내렸지만 5년치 인상분이 되돌아온 건 아닙니다. 소금빵 3,500원이 990원이 되는 날은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싼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